파미르고원은 유라시아의 동서를 잇는 세계의 지붕이다. 예로부터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모두 파미르를 지나갔다. 지금도 이곳의 투르크 민족은 고산의 계곡을 오가며 국경이란 개념 없이 유목과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투르크의 일파인 키르기즈 쪽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민족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한 키르기즈 아이가 표지에 실린 적이 있었다. 1972년, 그러니까 약 30년 전이다. 취재진은 투르크 민족의 행적을 따라 터키 산악 지역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소년과 그 부족의 행방을 알게 됐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여러 곳을 유랑하다가 터키 동부 지역에 정착해 터키군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30년 전에 어린 소년도 어른이 돼 이들 중 한 명이 돼 있었다. 어떤 험난한 역정이 있었기에 부정민 전체가 고향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Abdurashid'daga, Moğanbek'daga onlarga köp. Onda kalgan eli yurtlarga salam söylөгүлө. 알타이 산록이 점점 낮아지다가 몽골의 초원과 만나는 곳, 서몽골의 바얀올기. 바얀올기의 가을이 깊어지면 카작족은 독수리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다. 독수리 사냥꾼 카작족. 두개골 형태 연구 결과 한국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투르크계 민족이다. 독수리는 5살부터 사냥 능력이 정점에 달한다. 그래서 5년생 독수리를 카나라 부른다. 피비린내 나는 나이란 뜻이다. 독수리가 잡은 여우를 빼돌리기 위해서는 재빨리 고깃덩이를 주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긴 용병에게는 그 즉시 보수가 지불돼야 하는 법이므로. 야생의 새끼 독수리를 발라파라고 하는데 그중 체구가 큰 암컷을 훈련시켜 사냥꾼으로 키운다. 용병의 운명은 어릴 때 정해지는 것이다. 솜털이 빠지면서 독수리는 사냥 훈련을 받는다.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본능을 상실하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타스트로크는 3년생 독수리로 털갈이라는 뜻이다. 사냥에 나설 수는 있지만 완전히 훈련받은 상태는 아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확실히 각인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스트로크가 받는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꾼과의 접속이다. 이때가 가장 큰 고비로 이 과정을 잘 넘겨야 독수리는 훌륭한 용병이 될 수 있다.
죽어서야 풀어지는 시침. 그때서야 독수리는 그가 태어났던 초원으로 되돌아간다. 투르크 유목민의 역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용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용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은 주로 투르크 유목민들이 정주 문명 세계에 들어가서 이들이 주로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의 경우 이제 그런 생존 본능을 자신이 어떤 단위를 상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용병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가장 적합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몽골 고원과 알타이 산록이 본거지였던 투르크 민족은 기원 후 수세기부터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했다. 천년에 걸친 이주의 역사로 그들은 시베리아에서 동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민족이 됐다. 이집트는 언어와 종교에 의해 이슬람권으로 묶여지지만 민족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왔다. 파라오 시대 이후 이집트의 역사는 피정복의 역사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이 혼용했다. 이집트의 토착민은 해머족으로 추정되지만 이후 아랍계 베두인족, 아프리카계 누비인, 유럽계 이탈리아와 그리스인 등 대단히 다양한 민족들의 혼용 과정을 거쳐 현재 이집트인이 됐다. 이집트인이 묘사해온 스스로의 모습 또한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집트 파라오의 얼굴은 현대 이집트 주민의 얼굴과 다르다. 파라오 시대의 지배 계층은 나일강 상류에 살고 있는 누비인으로 추정된다. 카이로 이슬람 예술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에는 이슬람 세계의 초상을 시대별로 볼 수 있는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9세기) 유약작에 그려진 고대의 인물상은 긴 코, 큰 눈, 턱수염을 기른 아랍인 타입이다. (19세기) 근세의 공예품에 그려진 인물상은 검은 머리, 큰 눈 등 지금의 이집트인과 비슷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세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인물상이 그려진다. 둥근 얼굴, 찢어진 눈매, 그리고 직모. 처음 취재진은 이것이 중국에서 수입된 도자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인이 그려진 것일 것이라고. 그러나 두발 양식과 의상이 중국인과는 달랐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바지 차림의 의상은 중국풍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인 타입의 이 얼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 얼굴들이 그려진 시대는 맘룩 왕조라 불리는 시기다. 맘룩 왕조는 13세기 중반 용병들이 세운 왕조로 16세기 초까지 존속했다. 이집트 화폐에 실린 국보급 모스크는 대부분 맘룩 시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말하자면 이집트의 이슬람 문화는 이 시기에 꽃핀 셈이다. 그렇다면 맘룩 용병은 누구며 그들과 도자기 인물상은 어떤 관계인가? Mamluk, from that root, which means
one who is owned. 맘룩의 어원은 소유된 자란 뜻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히 군사 노예, 즉 그러니까 군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사들여진 자를 의미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집단의 노예였죠. 누군가의 소유물로서 가사일을 돌보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용도로만 훈련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당시 이슬람의 왕족들은 노예 시장을 통해 흑해 초원과 중앙아시아 유목민 어린이를 사서 용병으로 키웠다. 유목민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 말을 탄다. 용병으로 교육시키기에 최적의 성장 배경이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용병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됐다. 부귀를 약속받은 노예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선별된 소년들은 배에 태워져서 흑해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황제에게 통행세를 문 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카이로로 수송됐습니다. 카이로엔 거대한 성체가 있었는데 소년들은 그 성체 안팎의 병영에 수용됐죠. 소년들이 수용됐던 성체는 지금도 카이로 시내 한가운데 남아있다. 소년들은 이곳에 격리돼 군사훈련과 이슬람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성체를 지은 깔라운 술탄 역시 맘룩 용병이었다. 그는 1000디나르라는 비싼 값에 팔려왔다 해 별명이 이집트어로 천을 의미하는 알피였다. 노예가 왕이 되다는 것은 당시 이슬람 사회의 특이한 구조를 말해준다. 중세 이슬람 군사 교본에 용병들의 훈련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중 기마 무술과 활쏘기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당시 이슬람에는 수만 명에 이르는 용병들이 있었다. 그들은 투르크, 슬라브, 수단 등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는데 투르크계 용병이 그 핵심인 기병을 맡고 있었다. 용병은 중세 이슬람 군사력의 원천이었다. 혈연 관계는 권력에 있어 잠재적 위협 요소였으므로 권력자들은 아무 연고가 없는 용병을 선호했다. 주인 이외의 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장 쉽게 권력을 넘겨주는 길이 되고 말았다. 용병에게 너무 의존한 결과 그들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취재진은 맘룩에 관한 사료를 찾던 중 중세 이집트 왕족의 생활 모습을 그린 화보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책은 14세기 웃 하릴이라는 이슬람 화가가 그린 그림을 모은 것으로 중세 이슬람의 풍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한다. 빈 국립도서관 측에서는 촬영을 허락했지만 그 책이 오래된 희귀본이라 만일의 경우 훼손을 염려해 대신 복사본을 제시했다. Codex AF9, heute in der Wiener Nationalbibliothek, ist ein 사본번호 AF9 화본은 비엔나에서 복간된 것으로 14세기 이집트를 지배했던 맘룩 시대에 출간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화본은 당시 궁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319년부터 1341년까지 집권한 무하마드 깔라운 술탄에게 헌정이 된 것입니다. 그림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술잔을 든 맘룩 왕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궁중악사와 시종들에 둘러싸인 왕족의 얼굴은 가늘게 찢어진 눈매, 길고 검은 머리로 묘사돼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도자기의 인물화와 같은 모습이었다.
결국 도자기 얼굴은 초원에서 태어나 어릴 때 용병으로 팔려간 맘룩이었고 그들은 내륙 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것이다. 이슬람 학자 이븐 할두는 맘룩 용병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신이 투르크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 적을 막아내고 이슬람을 돕게 하셨다. 그들은 유목민의 미덕을 지켜 쾌락과 사치에 빠지지 않고 이슬람의 신앙을 진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이로의 왕조를 보호한 점에서 커다란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몽골군에 의해 공격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전 십자군이 11, 12세기에 성지를 점령했지만은 그들을 실제로 몰아낸 것은 맘룩이었습니다. 맘룩의 활약으로 중세 이집트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한 차례도 지배받은 적이 없었다. 맘룩이 권력을 장악한 뒤 이집트는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집트는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해 파라오 시대 이후 전성기를 맞게 된다. 14세기 카이로의 인구는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당시 런던의 15배나 되는 규모로 카이로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카이로 시가지와 깔라운 성체를 연결하는 통로를 아잡의 문이라 부른다. 이 문에서 성체로 통하는 길은 맘룩 최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맘룩은 왕조가 사라진 뒤에도 지방 호족으로서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세기) 왕에 오른 모하메드 알리는 왕권의 위협적인 맘룩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성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인다. 잔치가 끝난 뒤 귀가하는 맘룩을 습격해 470명이 학살됐고 이후 추적과 살해의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 사건으로 이집트에서 맘룩의 존재는 사라졌으며 이후 생존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맘룩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가문을 찾아냈다. 종친회 사무장은 그들이 학살 사건 때 살아남은 한 생존자의 가문으로 맘룩 시대 술탄 라신의 후손이라 주장한다. 술탄 라신은 체격이 좋았고 피부색이 희고 붉은기를 띠었으며 얼굴의 윤곽이 둥그스름했다. 걸음걸이가 가볍고 날랬으며 가볍고 날랬다. 걸음걸이가 이랬다는 거죠. 라신 술탄에 관해서는 이집트 중세 인명록에 기록이 남아있다. 술탄 말릭 만수르 라신 살라딘 일명 라신이다. 라신은 러시아 남부에서 태어났다. 술탄 라신은 어떻게 이집트에 오게 됐습니까? 노예 시장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나이는 10살에서 12살쯤으로 추정됩니다. 몸값은 1,300디나르 정도로 맘룩 용병들 중에서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문헌에 기록되기로 그의 용모는 잘생기고 약간 붉은기가 도는 흰 피부에 부드러운 인상,
머리카락이 직모인 아시아인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라신 술탄의 후손을 카이로 근교의 승마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소헤르 라신, 그는 130kg의 거구였다. 말을 잘 타시는군요. 그래서 라신 가문이죠. 형제들이 모두 말을 잘 타는데 형은 기병대 장군이었습니다. 아자베 사건을 아십니까? 아, 네. 라신 가문은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7대째입니다. 학살 이후 몇 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회에 완전히 흡수됐으며 지금은 이집트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목민의 역사는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빗방울들은 서로 합쳐졌다가 나누어지고 물줄기를 만들었다가는 사라져버린다. 역사학자 오라프 카로우가 한 말이다. 몽골 고원을 남북으로 흐르는 오론강은 알타이계 유목민족의 성지다. 투르크 몽골의 여러 민족들이 이곳을 원향으로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퍼져갔다. 중국 북제시대에 북중국으로 진출한 한 투르크인이 오론의 고향을 그리며 읊은 노래가 악부 시집에 전해진다. 칡늑천 음산 아래 천막 같은 하늘이 대지를 드리웠다. 하늘 푸르고 땅 넓은 곳, 바람에 풀 누우니 소와 양이 보이네.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투르크족의 원향은 동몽골의 흥한령 살록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기원전 수세기 서쪽으로 진출해 풍요한 오론강 유역과 알타이 살록을 차지하면서 6세기경 처음으로 국가 체계를 이루게 된다. 몽골 고원을 통합한 뒤 서쪽으로는 아랄해를 거쳐 동로마 변방에 이르고 동으로는 요서 지방에 진출해 고구려와 접경하게 된다. 그것이 투르크 제국, 즉 돌궐 제국이다. 투르크 민족은 돌궐 제국을 하늘 투르크라 해 모든 투르크 민족의 뿌리로 여긴다. 돌궐 제국 시절 명장 퀼테킨의 기념비. 비문에 이런 글귀가 있다. 비트겐의 땅을 차지하고 대상을 보낸다면 어떠한 고난도 너에게는 없을 것이요 영원한 국가를 너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인이여 너는 포식할 것이다. 그러나 돌궐 제국은 영원한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8세기경 멸망한다. 중원의 당나라와의 상쟁 과정에서 동서로 분열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가히 초원을 짓기라는 비문의 권고와는 달리 그 후 투르크인은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해버렸다. 현재 투르크인은 10여 개 민족으로 나뉘며 추정 인구는 1억 3천만 명이 넘는다. 세계 여러 민족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천년에 걸친 끊임없는 이동의 과정에서 이란, 아랍 등 토착민과 혼용해 서쪽으로 갈수록 코카소이드 형질이 많이 나타난다. 코카소이드와 몽골로이드의 혼합 형질을 인류학적으로는 유럽형 몽골로이드라 부른다. 시베리아로 진출한 야쿠트족을 제외하면 모든 투르크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투르크인의 역사를 서천의 역사라 부른다. 그 서천의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많은 투르크인들이 용병으로 활동했고 그 근거지가 남러시아의 초원이었다.
남러시아 초원은 유목뿐 아니라 농사에도 적합한 토양이어서 이로부터 유목민과 정주민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현재 이 지역에 남아있는 몽골로이드는 칼묵인이다. 칼묵인은 몽골계로 몽골 제국이 멸망한 뒤 15세기 말 최후의 유목과를 세웠으나 근거지가 없이 유랑하다가 17세기 이곳에 진출했다. 몽골 제국 이전에 여기 살던 투르크계 킵착족이 바로 맘룩 용병으로 팔려간 민족이다. 킵착의 유물인 석인상은 전사의 활약상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다. 투르크 민족 특유의 양식으로 흑해 초원, 중앙아시아, 몽골 고원에 걸쳐 발견된다. 러시아인들은 킵착인을 옅은 황갈색이란 뜻의 폴로비치라 불렀다. 폴로비치, 즉 킵차기는 우크라이나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오랜 기간 상쟁했다.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공은 러시아의 이고르공이 킵착을 치러 갔다가 포로가 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다. 폴로비치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배우들이 한결같이 검은 머리로 분장한 점이 재미있다. 러시아 화가 바스네초프가 이고르공의 원정을 그린 전쟁화에도 폴로비치가 묘사돼 있다. 검은 머리와 변발로 폴로비치를 그린 것은 이들이 내륙 아시아에서 온 유목민족이기 때문이다. 폴로비치는 유목민족으로서 유럽 초원 지역에서 나타났고 다시 말하면 볼가강 서쪽에 거주한 민족으로 11세기 말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폴로비치인들은 아시아의 어느 지역, 즉 알타이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고유의 유목 문화와 새로운 무기를 이 지역에 가지고 왔습니다. 폴로비치, 즉 킵차긴이 사용한 무기는 작고 강력한 활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킵차긴이 도입한 무기는 굽은 칼이다. 유럽인에게 이 칼은 타타르의 칼이라 해 공포의 대상이었다. 타타르의 칼은 재질과 형태가 기존의 유럽의 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이것이 유럽의 검입니다. 일명 바이킹 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칼이 대략 1000년 전 유럽에서 쓰이고 있었죠. 그 시대의 싸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후려치고, 맞고, 공격 방어, 공격 방어. 더 세고 강한 것이 좋은 것이었죠. 당시 유럽의 검술은 대단히 단순해서 힘으로 상대방의 방패를 부수면 이기는 수준이었다. 이건 사베르의 일종인데 아름다운 수제품으로 통상적인 전투용 무기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효율적인 무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대단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이죠. 이런 칼로는 빨리 휘두를 수가 없죠. 대단히 느리고 중갑옷을 끼기 위한 것입니다. 검과 사베르의 차이를 탄력성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별로 탄력이 없는 데 비해 이건 보시다시피 대단히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곡선은
직검에 비해 타격을 훨씬 세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making the slash much harder and much stronger than with the sword. 직검의 형태는 팔의 자연스러운 운동 방향과는 다르다. 따라서 직검은 베거나 타격을 가할 때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타타르의 칼의 형태는 팔의 운동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베거나 타격을 가할 때 팔의 힘이 그대로 실리므로 작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 타타르의 칼이 도입된 뒤 유럽의 칼도 바뀐다. 사베르는 무리한 힘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유럽 검법의 대명사가 됐다. 바르샤바의 대장장이 티보르는 타타르 칼의 제작 기술 보유자다. 그는 칼의 탄력성을 높이는 비법을 아무한테도 밝히지 않는다. Tatarskie krzywe sable miały taki łuk. 투르크인은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정주 문명권 역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것은 맘룩 용병과 이집트 역사의 확대판이다. 이들이 부족 단위로 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서서히 활동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들은 각 지역의 어떤 군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서서히 그 지역의 어떤 토착 세력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력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소위 저희가 용병 국가 또는 뭐 노예 왕조 뭐 이런 식의 부르는 국가들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그 정주 문명권의 어떤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라젠 왕조의 용병들이 세운 가즈네비드를 시초로 10세기 이후 서아시아에는 셀죽 투르크, 호라즘, 카라키타이 등 수많은 용병 국가가 성립한다. 용병 국가는 인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나타나는데 맘룩 왕조도 그 중에 하나다. 용병 국가의 정점은 터키 반도에서 발흥한 오스만 투르크와 뒤이어 인도 대륙을 통합한 무갈 제국이었을 것이다. 특히 오스만 투르크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성립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20세기 초까지도 동서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불과 730m 거리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마주보는 곳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이 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이다. 해협의 아시아 쪽 우스크다라. 오스만 터키 시절 한 왕녀의 미래를 노래한 가요로 유명해진 곳이다. 해협 건너 유럽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터키의 투르크인들은 1453년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도읍을 이곳으로 옮긴다. 고대 페르시아에 이어 거듭해 유럽 진출을 시도해온 이슬람 세계의 수권을 투르크인이 대신 해결한 셈이다. 천년간의 이동, 그리고 정복과 융화의 결과 투르크인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다. 현재 터키 공화국의 터키는 그리스, 슬라브, 쿠르드, 페르시아, 아랍인 등 숱한 민족이 혼용한 결과로 투르크계의 전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유전자로 볼 때 우리는 이질성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린 투르크 민족이나 동아시아인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관계가 있고 언어적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투르크어는 몽골의 카자흐에서 이곳 터키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르크계 민족은 돌궐 제국을 시조로 삼는다.
투르크 민족을 묶어주는 것은 형질이 아닌 언어와 역사다. 우리는 우리가 온 곳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내륙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성법률이 폐지된 후 그곳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습니다. 제 성씨는 퀼테긴입니다. 무라트 퀼테긴이죠. 그들이 향수를 갖는 곳, 거기도 같은 이름의 비석이 서 있다. 기나긴 서천의 역사를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 퀼테긴 비문은 경고했다. 그들은 수많은 금은 비단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고 그 물건은 부드러웠다. 그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곳으로 가면 돌궐 민족이여 너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1972년) 한 투르크족 소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에 실렸다. 5살 박이 이 소년은 파미르 고원에 살던 키르기즈족이었다. 취재진은 터키 동부 지역에 키르기진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그 소년의 행방도 알게 됐다. 현재 그들 부족은 터키 동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터키 동부는 쿠르드족 반군 PKK의 활동 지역이다. 가는 도중 3차례나 검문을 받았다. Japon. Kore. Köyde. 검문소의 터키군 장교는 밤이 되면 반군들이 활동을 시작하므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여름철이라 다행히 해가 길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오후 늦게 길가에서 무장 군인들을 만났다. 취재진은 잠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저쪽에서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찾아가던 키르기즈인이 틀림없었다. 지휘관이십니까? 예, 우리 상관은 따로 있고 나는 분대장입니다. 혹시 키르기즈인 아닙니까? 예, 키르기즈인입니다. 파미르에서 왔습니다. 제대로 찾은 것 같군요. 지금 작전 중입니까? 예, 지금 작전 중입니다. 테러 단체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매복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병들이 나타났다. 주간 경계 임무를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낮에는 기병이 근무하고 밤에는 보병이 매복 경계를 한다고 했다. 얼마 전에도 반군들이 나타나 민병대 5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럼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까? 터키 정부로부터 6천만 리라가량 받습니다.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저 그렇지요. 충분하든 안 하든 터키 정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병대는 한 가구당 1명꼴이며 그 월급이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했다. 결국 투르크인은 여기서도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가. 파미르의 왁한 계곡에서 부족 1,800명이 유목과 대상으로 생활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2만 명의 소련군이 파미르에 주둔하면서 땅과 곡물을 징발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다가 터키 정부의 도움으로 1982년 이곳으로 이주했다. 마을 이름은 울루 파미르, 대파미르란 뜻이다.
마을 한가운데 카펫 공장이 있었다. 카펫 짜기는 처녀들의 부업으로 민병대 월급 다음 가는 수입원이라고 한다. 마을 인구는 1,500명인데 이들은 마을 내에서만 혼인하며 터키 여성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있으나 외부로 출가하지 않는 철저한 종례혼을 유지하고 있다. 이 동네 사람 아닌 터키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왜요? 어른들도 그렇게 원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우리들 삶이에요. 그게 더 좋아요. 안 되죠. 우리 딸들을 바깥으로 줄 수는 없지. 이건 우리 전통입니다. 절대로 못 줘요.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Elçin Kasapoğlu telefon bağlantısında çarpıcı açıklamalarda bulunmuştu. Şimdi konuyla ilgili 마을 촌장 아리프 쿠툴루. 20살 때 파미를 떠나온 그는 지금도 고향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따금씩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발행한 고향의 화보집을 들춘다. Bu Pamir. 파미르. 그곳의 환경은 거칠었지만 삶은 자유로웠다. Buradaki yaşantınız nasıl şimdi? Çok sıkılıyorum. Çok sıkılıyorum. 사진에는 그의 아버지가 키우던 양떼가 겨울나게 하는 모습도 실려 있었다. Babanız nasıl bir insandı? Orada ne görevi alıyordu? Babam Kırgızlardan kanıydı. Kırgızların en son kanı. En son kanı. 칸은 돌궐 제국 이래로 불려진 부족 지도자의 명칭이다. 아버지 라흐만 쿨 칸은 소련군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부족을 이끌고 파미르에서 탈출해 유랑 생활을 하다가 터키에 와서 사망했다. 화보집에는 동생의 어렸을 적 모습도 실려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30년 전 지오그래픽 잡지에 실렸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세월은 흘러서 지금 소년은 30대 성인이 됐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매복 나간 보병 팀장이었다. 한민족이 밟아온 유랑의 역사가 그 얼굴에 서려 있는 듯했다. 취재진은 촌장 아리프 일행과 함께 파미르에 도착했다. 아리프로서는 20년 만의 귀향이었다. 작전 중인 동생 대신 동생 친구 사임이 대동했다. 그들이 잊지 못하던 고향 파미르. 그곳의 물은 맑고 산은 높았다. 떠나오기 전 파미르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계곡의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었다. 그들의 고향 대파미르로 가기 위해서는 키르기즈와 타직스탄 국경을 넘어 아프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시 타직스탄은 반군의 활동으로 교전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취재진은 키르기즈와 타직스탄 국경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분쟁 지역을 눈앞에 두고도 아리프 일행은 전혀 개의치 않는 기색이었다. Ben çekeraka varıp Afganistan'a ötüp Pamir'e vardı. Hem özüm tuğulu ösken yerime. Algerde soğuş olmadan korkmayız mı? Soğuş olsa korkmayım ben. Niye korkayım? Özüm yerim baramda Pamir'e ötüp köp kalarım. Arpakya Türkiye'ye kaçan kaytaslar. Tepkimiz gelme hayatta.